조선이 오랑캐의 왕이라 불렀던 강희제. 당신이 알던 그 이미지는 처음부터 철저히 만들어진 것이었습니다. 진실은 전혀 다른 곳에 있었습니다. 과연 조선 지배층은 왜 강희제를 실제와 전혀 다른 모습으로 기록했을까요? 그리고 강희제는 그 사실을 알면서도 왜 조선을 건드리지 않았을까요? 당신이 그 시대의 조선 선비였다면 청나라 황제를 어떻게 바라보았을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답이 이 이야기의 핵심입니다. 때는 1654년 자금성 동편의 경인궁에서 한 아이가 태어납니다. 청나라 제4대 황제가 될 강희제. 이름은 아이신죄러 슈안예입니다. 그는 청나라 역대 황제 가운데 처음으로 자금성 안에서 태어난 황제였습니다. 후궁 서비동씨의 아들로 황실의 변방에서 삶을 시작한 것입니다. 어린 시절부터 책을 잘 읽고 활도 잘 쏘는 다재다능한 아이였기에 조모인 효장문 황후는 이 손자를 남다르게 아꼈습니다. 공식 기록에는 순치제도 강희제를 사랑했다고 나옵니다. 그러나 강희제 본인은 환갑이 되었을 때 부모 슬하에서 하루도 기쁨을 얻은 적이 없다고 고백합니다. 기록과 당사자의 고백이 이렇게 다릅니다. 공식 역사와 실제 삶 사이의 간극. 그것은 강희제의 생애 전체를 관통하는 주제이기도 합니다. 1661년 순치제의 유일한 적자인 영친왕이 요절합니다. 후사를 잃은 황실은 발칵 뒤집히고 모든 시선이 강희제에게 향하기 시작합니다. 강희제는 서자였기에 원래 황위를 이을 자격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태후와 황족, 대신들은 황자가 계승해야 한다고 한 목소리로 주장합니다. 결정적인 이유는 놀라울 만큼 현실적이었습니다. 강희제가 이미 천연두를 앓고 살아남아 면역력을 갖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목숨을 위협하는 역병에서 살아남은 것이 황제 자리를 결정했습니다. 그렇게 8살의 어린 강희제는 청나라의 황제가 됩니다. 어린 황제 뒤에는 4명의 보정대신이 있었습니다. 소니, 숙사하, 어빌룬, 오보이가 황제를 대신해 나랏일을 처리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시간이 흐르면서 4사람의 균형이 무너집니다. 오보이 한 사람의 권력이 나머지 셋을 압도하며 황실을 위협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1667년 강희제는 14살에 친정을 선언합니다. 그러나 오보이는 아랑곳하지 않았습니다. 황제의 명령조차 통하지 않는 현실이었습니다. 강희제는 정면 충돌 대신 다른 길을 선택합니다. 소니의 아들이자 황후의 숙부인 송고투와 손을 잡는 것. 그것이 그의 전략이었습니다. 1669년 강희제는 마침내 오보이를 체포합니다. 15살 소년 황제가 권신을 무너뜨리는 순간 진짜 강희제의 시대가 열립니다. 그러나 황제권을 손에 넣은 기쁨도 잠시. 강희제 앞에는 나라를 뒤흔들 거대한 위기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당신이 상상하는 것보다 훨씬 심각한 위협이었습니다. 청나라는 중국을 차지하는 과정에서 한인 무장 3사람에게 크게 의존했습니다. 평남왕 상가희, 정남왕 경중명, 평서왕 오삼계가 바로 그들입니다. 이 3사람은 명목상청에 복속되어 있었지만 실제로는 인사와 재정과 군사를 스스로 처리하는 독립왕국과 다를 바 없었습니다. 강희제는 이 상태를 오래 두지 않기로 결심합니다. 그가 이들의 권력을 제한하기 시작하자 3번 왕은 1673년 일제히 반란을 일으킵니다. 반란군의 중심은 오삼계였습니다. 그는 오랑캐를 몰아내고 명나라를 다시 세우겠다는 기치를 내걸었지만 백성들의 마음을 사로잡는 데는 실패합니다. 결국 3번의 난은 1681년에 완전히 진압됩니다. 이 긴 싸움을 통해 강희제는 청나라가 중국 전체를 실질적으로 지배한다는 사실을 증명해 보입니다. 3번의 난이 한창이던 무렵 또 다른 전선이 열립니다. 대만에 근거지를 둔 정경이 1674년 대륙에 진출해 복건성과 광동성 연해안을 점령합니다. 그러나 청조의 회유로 정경의 장군들이 하나둘 항복하면서 세력이 약해집니다. 정경이 죽고 어린 아들 정국상이 뒤를 잇지만 내분이 극심했습니다. 결국 1683년 정국상은 청나라에 항복합니다. 이로써 대만은 역사상 처음으로 대륙의 국가에 복속되는 전례 없는 사태가 벌어집니다. 북쪽에서도 불씨는 꺼지지 않았습니다. 1675년 몽골 차하르부의 부르니가 반란을 일으키면서 강희제는 몽골을 결코 방심해선 안 된다는 인식을 품게 됩니다. 강희제는 러시아와 네르친스크 조약을 맺어 국경 문제를 정리하고 몽골 일대의 강자 갈단을 꺾었습니다. 마침내 티베트까지 복속시키며 거대한 판도를 완성합니다. 오늘날 중국의 국경선은 상당 부분 강희제 시대에 그 윤곽이 잡힌 것입니다. 한 황제의 재위 기간이 그토록 넓은 땅의 운명을 결정했다는 사실이 놀랍습니다. 그런데 강희제의 힘은 전쟁에서만 나온 게 아니었습니다.
그는 세금을 크게 줄이고 관료들의 기강을 바로잡아 전쟁과는 전혀 다른 방식으로 민심을 얻어갑니다. 강의자전과 같은 대규모 학문 사업을 벌여 한인 지식인들까지 포섭했습니다. 정복자가 피정복자의 문화를 활용해 마음을 사는 전략. 강희제는 이것을 꿰뚫고 있었습니다. 한편으로 변발과 만주족 복식을 강요하며 한인의 정체성을 허물었습니다. 회유와 압박을 동시에 구사하는 그의 이중 전략은 어느 한쪽만으로는 설명되지 않습니다. 이런 강희제가 조선을 향해서는 어떤 전략을 펼쳤을까요? 여기서 이 이야기의 핵심 쟁점이 등장합니다. 조선을 향한 그의 말 속에 숨겨진 속뜻을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강희제는 조선에 대해 예의로 나라를 일으켰다거나 사대의 모범이며 무나하다는 표현을 자주 사용했습니다. 칭찬처럼 들리지만 그것이 전부가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일종의 외교적 함정이었습니다. 죽은 명나라에 그토록 예의를 지키는 나라라면 살아있는 청나라에는 더욱 예의를 지켜야 한다는 논리를 심어둔 것입니다. 강희제는 조선을 예의의 나라로 고정시켜버림으로써 조선이 청나라를 거부할 명분 자체를 조용히 봉쇄했습니다. 말 한마디가 칼보다 날카로운 순간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조선 지배층은 이 전략을 알아챘을까요? 아니면 전혀 다른 시각으로 강희제를 바라보고 있었을까요? 그 대답이 당신을 놀라게 할 것입니다. 조선 지배층은 주자학적 명분론을 바탕으로 청나라를 결코 중화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청나라는 어디까지나 이적의 나라, 오랑캐의 세계이어야만 했습니다. 인조 반정으로 집권한 조선의 지배 세력에게 명나라는 단순한 나라가 아니었습니다. 그들의 정당성과 정체성 전체를 받쳐주는 정신적 기둥이었습니다. 이 때문에 조선 관리들과 선비들은 문서에 강희 연호를 사용하는 것조차 비난했습니다. 오랑캐 황제의 연호를 쓴다는 것은 수치로 여겨졌습니다. 숙종은 이 의식을 더욱 강화하기 위해 대보단을 설립합니다. 명나라를 기리는 제단을 만들어 반청의식을 제도적으로 유지하려 한 것입니다. 이런 조선이 청나라 황제를 어떻게 기록했는지는 충분히 예측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 기록을 보면 그 정도가 당신의 예상을 훨씬 뛰어넘습니다. 조선 사신들이 남긴 기록 속의 강희제는 이렇습니다. 어린 시절에는 황제 구실을 못하는 허수아비, 청년 시절에는 방탕하고 불안정한 군주였습니다. 장년이 된 강희제도 기록 속에서는 황음하고 유희에 빠져 정사를 돌보지 않는 혼군으로 묘사됩니다. 실제 강희제의 삶과는 정반대의 모습입니다. 황제가 직접 백성들 속으로 나가는 순행은 유람이라고 비판했습니다. 검소한 복장과 간편한 행차는 군주의 위엄을 모르는 오랑캐 추장의 행태라고 기록했습니다. 드물게 강희제의 치적을 인정하는 기록이 등장할 때도 반드시 부정적인 요소를 함께 끌어다 그 평가를 흐려놓았습니다. 의도적인 희석이었습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요? 사신들이 청나라에 대한 정보를 충분히 얻지 못했기 때문일까요? 아니면 전혀 다른 이유가 있었던 것일까요? 자료는 이 점을 명확히 짚습니다. 사신들의 정보 탐지에 일정한 제약은 있었지만 황제상을 왜곡할 만큼 정보가 부족하지는 않았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문제는 정보의 양이 아니라 보는 눈의 방향이었습니다. 주자학적 숙명 반청론과 소중화의식이 현지에서 눈으로 본 것조차 다르게 해석하게 만든 것입니다. 사신들은 청나라 사회를 탐구하러 간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의 목적은 중화가 얼마나 무너졌는지, 청나라가 얼마나 비중화인지를 확인하는 것이었습니다. 중화를 구현해가는 청나라의 실제를 눈으로 보고 나서도 기록에는 관념 속의 오랑캐 나라 청나라로 바꾸어 적었습니다. 현실보다 신념이 앞선 시대였습니다. 그런데 이 대목에서 매우 흥미로운 기록이 하나 등장합니다. 당신이 이 이름을 들으면 지금까지의 이야기가 새로운 색깔로 바뀔 것입니다. 조선의 문인 김창업이 남긴 연행록이 바로 그 기록입니다. 그는 강희제를 직접 보고 돌아온 뒤 다른 사신들과는 전혀 다른 내용을 남겼습니다. 김창업이 기록한 강희제는 이렇습니다. 음탕하고 방탕한 오랑캐 황제라는 소문과 달리 검약하고 백성을 사랑하여 태평을 이룩한 군주였다는 것입니다. 사치스럽다고 알려진 창춘원도 실제로 보니 소박하고 건실하여 시골집 같았다고 적었습니다. 소문과 실제 사이의 간극이 이렇게 클 수 있다는 사실이 충격적입니다. 김창업은 한 걸음 더 나아갑니다. 청나라 사람들이 문치에 점점 교화되어 간다고 서술하며 오랑캐도 문명의 주인이 될 수 있다는 가능성을 포착한 것입니다. 이것은 당시 조선 지배층의 인식에서 보면 거의 금기에 가까운 생각이었습니다. 그런데 왜 김창업만 이런 기록을 남길 수 있었을까요? 그것은 김창업이 실제를 있는 그대로 볼 준비가 되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물론 이 기록 하나로
조선 전체의 인식이 달라지지는 않았습니다. 강희제가 조선을 직접 건드리지 않은 이유를 둘러싼 쟁점은 여러 갈래입니다. 어느 한 가지 설만으로는 설명이 완전하지 않다는 것이 역사가들의 공통된 지적입니다. 첫 번째 시각은 강희제의 유화책과 조선의 명분론이 충돌하며 적절한 균형점을 찾았다는 것입니다. 조선을 예의의 나라로 규정해 청에 대한 예의를 끌어낸 전략이었다는 설입니다. 두 번째 시각은 강희제가 내부 안정을 최우선으로 삼은 실리 외교의 결과라는 것입니다. 3번의 난, 대만 정복, 북방 문제까지 산적한 현안 앞에서 조선은 후순위였다는 설입니다. 세 번째 시각은 조선 사신들의 정보 제약이 왜곡된 강희제상을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설은 자료 안에서 스스로 한계를 드러냅니다. 정보가 부족했던 것이 아니라 보는 눈이 달랐다고 자료는 명시합니다. 따라서 정보 제약을 주된 원인으로 보는 시각은 설명력이 약하다는 반론이 있습니다. 네 번째 시각은 조선 지배층의 숙명 반청 의식 자체가 청나라의 일종의 완충 역할을 했다는 것입니다. 청이 조선의 자존심을 건드리지 않아도 조공 관계는 유지되었습니다. 그러나 이 시각도 한계를 가집니다. 강희제는 조선의 의식을 단순히 묵인한 것이 아니라 외교적으로 정교하게 활용했다는 증거가 있기 때문입니다. 1712년, 숙종 38년에는 조선과 청의 국경선 문제도 정리됩니다. 이후 청의 조선 사신에 대한 경계가 완화되며 양국 분위기는 눈에 띄게 부드러워집니다. 사신들은 이전보다 훨씬 자유롭게 돌아다니고 물품을 구입하고 사람들을 만날 수 있게 됩니다. 청은 이미 조선을 위협할 필요가 없는 관계를 만들어낸 것입니다. 그리고 시간이 흐르면서 조선 내부에서도 변화가 일어납니다. 청조 문물이 내뿜는 빛과 바람이 쌓이면서 반청의식이 서서히 퇴색해갔다고 기록은 전합니다. 영조가 대보단 의례를 확대하고 강화했지만 기역과 장치는 노후화되어 갔습니다. 그 자리를 채운 것은 청나라를 대국으로 인정하는 새로운 시각이었습니다. 강희제는 1662년부터 1722년까지 61년 308일을 재위했습니다. 중국 역사상 가장 긴 재위 기간, 그 무게만큼 그가 남긴 흔적도 깊었습니다. 역사는 아직 이 질문에 완전한 답을 내리지 못했습니다. 강희제가 오랑캐의 왕이었는지 아니면 조선이 보지 못한 진짜 명군이었는지 당신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 영상이 당신이 알던 역사를 다시 보게 만들었다면 좋아요와 구독으로 함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이야기에서도 당신이 몰랐던 진실을 찾아드리겠습니다.